안녕하세요. 저는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40대 주부입니다. 사연 읽어주시는 분 목소리가 좋아서 종종 집안일 할 때 라디오 대신 듣고 있는데요. 오늘은 용기를 내서 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 사연 보내시는 분들 못지않게 저 역시 나름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왔거든요. 우선 저는 보육원 출신입니다. 부모 없는 아이들을 성인이 될 때까지 보살펴주는 기관으로 흔히들 고아원이라고 하죠. 거기엔 태어나자마자 버림받아서 부모 얼굴조차 모르는 아이들부터 돌아오지 않을 친부모를 기다리는 아이들, 부모가 싫어서 도망친 아이들 등 정말 많은 아이들이 모여 살았어요. 저 같은 경우는 좀 늦게 들어온 케이스였는데요. 그래도 엄마가 저를 10살 때까진 혼자 아등바등하며 키워주셨거든요. 아빠 얼굴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그냥 태어났을 때부터 제 옆엔 엄마뿐이었고 자연스럽게 아빠 없이 자랐던 것 같습니다. 엄마는 여자 혼자 몸으로 저를 키우기 위해 정말 열심히 일하셨어요. 시장 나물 장사부터 남의 집 식모살이, 식당 설거지 일 등등 가끔 술 드시면 난 너 키우려고 몸 파는 일 빼곤 다 해봤어. 근데 이 박복한 팔자는 어쩔 수가 없나 보다. 왜 이래도 이놈의 지긋지긋한 가난은 떠나질 않누. 하며 울기도 하셨죠. 그런 엄마를 보면서 어린 나이에도 일찍 철이 들었던 것 같아요. 학교고 뭐고 빨리 어른이 돼서 돈을 벌고 싶었어요. 그래서 엄마를 하루라도 쉬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제가 어른이 되는 걸 기다리는 게 너무 힘들었나 봐요. 새들어 살던 지하방에서 월세가 6개월치 넘게 밀려 결국 집주인에게 쫓겨났던 날이었죠. 엄마는 저를 데리고 버스를 탄 뒤 아주 멀리 갔어요. 제가 엄마 어디가? 하고 묻자 맛있는 거 먹으러 하고 대답하셨죠. 저희가 도착한 곳은 중국집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아무리 졸라도 절대 사주지 않던 짜장면과 군만두를 사주셨죠. 어린 마음에 이게 웬 떡이냐 하고 허겁지겁 먹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 짜장면 맛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엄마는 본인 건 시키지도 않고 제가 먹는 걸 그냥 물끄러미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제가 엄마도 먹어 하고 권해도 아니야, 너 다 먹어. 엄마는 배불러. 하는 소리만 하셨죠. 그리고 엄마는 제 손을 잡고 또다시 버스를 탔어요. 날이 저물어 컴컴해질 때쯤 엄마는 버스에서 내려 저를 어떤 커다란 건물 앞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는 영서야, 엄마 배가 너무 아파서 잠깐 화장실 갔다 올 테니까 여기 얌전히 있어. 알았지? 하고 말했습니다. 저는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엄마, 나도 같이 가. 하고 엄마를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무서운 얼굴로 안 돼. 여기서 꼼짝 말고 기다려. 엄마가 안 오면 여기 안에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어. 알았지? 하고 대답한 뒤 그대로 떠나버렸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엄마를 기다렸어요. 새벽이 지나 날이 밝고 마침내 그 건물 안에서 어른들이 나와서 저를 발견할 때까지요. 눈치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엄마가 저를 두고 간 곳은 보육원이었습니다. 이름이 뭐냐, 몇 살이냐, 엄마는 어디 있냐 묻는 보육원 선생님들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엉엉 울기만 했네요. 10살은 어린 나이였지만 그렇다고 엄마가 자길 버렸다는 것도 모를 만큼 마냥 어린 나이는 아니었으니까요. 직감적으로 엄마가 다신 돌아오지 않을 거라는 걸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보육원에서 전 그렇게 인기 있는 아이는 아니었어요. 보육원에서 아이를 입양하는 분들은 참 좋은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우습게도 그분들은 아이를 고를 때 펫샵에서 강아지 고르듯 골라요. 나이가 더 어릴수록 얼굴이 더 예쁘고 성격이 밝을수록 빨리 입양됐죠. 어느 정도 나이도 있던 데다가 애교도 없고 어둡기만 했던 저는 당연히 그 누구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보육원에서 성인이 될 때까지 살았죠. 그래도 하나 다행인 게 있다면
보육원 친구들도 선생님들도 모두 좋은 분들이라는 거였어요. 보육원 형편이 좋지 않아서 맛있고 기름진 음식을 배불리 먹으며 살진 못했지만 그래도 엄마랑 살 때처럼 굶진 않았어요. 보육원 원장이 아이들을 때리거나 학대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는데 저희 보육원은 그런 일도 없었죠. 원장님은 저를 딸처럼 늘 친근하게 대해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보육원 원장님이나 선생님들이 제 부모는 아니었으니까요. 그분들이 아무리 친절하게 대해줘도 제 가슴 속에 뻥 뚫린 구멍을 메워주진 못했어요. 늘 외롭고 어딘지 허했습니다. 가족, 다른 사람도 아닌 나를 낳아준 엄마에게 버림받았다는 사실을 떠올릴 때마다 죽고만 싶었죠. 그래서 엄마에 대한 기억이 떠오를 때마다 머릿속에서 지워버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자식은 버린 그런 여자는 엄마도 아니야. 다 잊어. 난 엄마도 아빠도 없는 거야. 그렇게 혼자 되뇌이면서 울다 잠들던 밤이 얼마나 많았던지요. 성인이 돼 자립지원금을 받고 보육원을 나온 뒤에도 제 고단한 삶은 끝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젠 저 스스로 벌어먹고 살아야 했으니 더 힘들어졌죠. 변변한 기술도 학력도 없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어요. 결국 저도 엄마의 뒤를 이어 남의 집 식모살이를 하게 됐죠. 그 일만큼은 죽어도 하고 싶지 않았지만 어째요. 어릴 때 보고 배운 게 엄마가 식모살이 하던 것밖에 없는데 게다가 성격이 워낙 내성적이고 소심해서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장사나 식당일 같은 건 영 체질에 안 맞더라고요. 다행히 외국계 회사에 다니는 마음씨 좋은 주인 부부를 만나 좀 편하게 일할 수 있었습니다. 숙식 제공이 안 돼서 따로 고시원에서 살아야 했지만 보수도 좋고 일도 어렵지 않아 꽤 오래 일했어요. 그날도 출근해서 평소처럼 집을 치우고 반찬을 만드는데 갑자기 초인종 소리가 울리더군요. 주인 부부는 이미 출근해서 없을 때라 택배 기사인가 싶었죠. 가만히 있으면 문 앞에 두고 가겠지 싶었는데 웬걸 띵동띵동 초인종이 계속 울리는 거예요. 결국 전 인터폰을 켜고 대문 밖을 확인했습니다. 그러자 웬 남자 얼굴이 보이더라고요. 전 잔뜩 경계한 채로 누구세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자가 짜장면 배달원인데요. 그 평소 그릇을 밖에다 놔두셔서 가져갔는데 오늘은 안 보여서요. 하더군요. 그제야 전 개수대 안에 있던 짜장면 그릇 2개를 떠올렸습니다. 아마 간밤에 제가 퇴근했을 때 주인 부부가 짜장면을 시켜 먹고 그릇 내놓는 걸 깜빡한 것 같았어요. 저는 설거지해둔 그릇을 꺼내 허둥지둥 대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남자에게 얼른 그릇을 내밀었죠. 죄송해요. 전 여기 일하는 사람인데 사모님이 어제 시켜 드시고 그릇 내놓는 걸 깜빡하셨나 봐요. 제 사과에 남자는 말없이 빤히 저를 바라보기만 했어요. 저도 덩달아 남자의 얼굴을 보게 됐는데 와, 인터폰 화면으로 볼 땐 몰랐는데 정말 잘생긴 남자였어요. 홍콩 영화배우처럼 눈썹도 진하고 코도 오뚝했죠. 키는 또 어찌나 훤칠하던지요. 그때까지 이성에게 관심을 가져본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처음으로 가슴이 두근거리더라고요. 남자는 그쪽이 먹은 것도 아닌데 뭐가 죄송해요. 이리 주세요. 하고는 그릇을 받아 철가방에 넣었어요. 그리고는 그대로 세워둔 오토바이에 올라타는가 싶었는데 갑자기 내리더니 제 쪽으로 성큼성큼 다가오는 거예요. 전 왜 그러지? 그릇이 더 있었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멀뚱멀뚱 쳐다만 보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남자가 제게 무언가를 내밀더라고요. 얼떨결에 받고 보니 남자가 일하는 중국집 명함이었어요. 이건 갑자기 왜... 요 앞 사거리에 있는 중국집인데 홀 영업도 하니까 시간 나면 먹으러 와요. 서비스 줄게요. 제가 미처 뭐라고 대답하기도 전에 남자는 빠르게 오토바이를 타고 사라졌습니다. 재빨리 헬멧을 뒤집어 썼지만 전 똑똑히 볼 수 있었어요. 남자의 새빨갛게 달아오른 귀를요.
그날 밤은 이상하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심장에 뭐가 들어간 것처럼 자꾸만 수런수런거렸죠. 남자가 준 명함만 밤새도록 들여다보던 저는 망설이다가 그 주 주말에 중국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직원용 테이블에 앉아있던 남자는 저를 보자마자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왔어요. 뭐 먹을래요? 짜장면? 하고 물었죠. 저는 냉큼 그러겠다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러자 곧 상 위엔 짜장면에 탕수육에 잡채 꽃빵에 별의별 음식들이 잔뜩 차려졌습니다. 전 당황해서 제가 시킨 건 짜장면밖에 없는데 하고 말했어요. 그러자 남자는 무뚝뚝하게 서비스 준다고 했잖아요. 하더군요. 황당했습니다. 중국집 서비스라고 하면 기껏해야 군만 두지 누가 짜장면보다 비싼 요리를 잔뜩 퍼주나요? 제가 무슨 서비스가 너무 많아요. 저 다 못 먹어요. 하고 말했어요. 그러자 계산대에 서 있던 사장님이 못 먹으면 싸줄게. 부담 갖지 마요. 여자 보기를 돌같이 하던 우리 진철이가 첫눈에 반했다고 호들갑을 떨어서 어떤 아가씨일까 했더니만 아주 참하고 고운 아가씨네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자 남자는 또다시 얼굴이 새빨개져선 사장님, 그런 얘기를 하시면 어떡해요? 하고 소리치며 어쩔 줄을 몰라 했어요. 덩달아 제 얼굴도 새빨개졌고 말이죠. 어찌나 창피하고 당황스럽던지 그 맛있는 중국집 음식들이 입으로 들어가는지 코로 들어가는지도 몰랐던 것 같아요. 하지만 싫은 기분은 아니었어요. 오히려 설레고 좋은 쪽이었죠. 그래서 연락처를 묻는 남자에게 못 이기는 척 핸드폰 번호를 알려줬고요. 내일 시간 되냐는 남자의 말에 냉큼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남자는 같이 영화를 보자고 하더라고요. 영화관에서 영화라니. 학교에서 단체로 관람할 때를 빼면 처음 있는 일이었죠. 하지만 우습게도 그때 봤던 영화가 무슨 영화였는지 이젠 기억도 잘 안 나요. 왜냐면 커다란 스크린에서 재생되는 영화보단 내 옆에 앉아있는 남자에게 온 신경이 쏠려 있었거든요. 그건 아마 그 남자도 마찬가지였겠죠. 그렇게 저희는 몇 번 더 만나 영화를 봤고요. 같이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면서 자연스럽게 연인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반년 뒤엔 혼인신고만 하고 같이 살기 시작했죠. 네, 결혼식을 올린 건 아니지만 정식으로 부부가 된 거였어요. 빠르다면 빠른 결혼이었죠. 첫 남자친구가 그대로 평생을 함께할 짝이 된 거니까요. 보육원에서 함께 자란 친구들이 너무 빠른 게 아니냐면서 걱정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되도록 빨리 가정을 꾸리고 싶었어요. 남편이 알면 알수록 너무 성실하고 착한 사람이라는 이유도 있었지만요. 무엇보다 더는 외롭게 살고 싶지 않다는 바람이 간절했어요. 엄마는 나를 버렸지만 나는 보란듯이 가정을 꾸려 내 남편, 내 아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야지 하는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다행히 남편은 이런 제 외로움을 누구보다 이해해줬어요. 혼인신고를 하고 돌아온 날 밤 저를 끌어안고 이젠 내가 당신 남편이자 부모이자 오빠야. 난 가진 것도 없고 변변한 능력도 없는 놈이라 당신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게 해주겠다. 평생 호강시켜주겠다. 이런 말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이거 하나는 약속할게. 당신 평생 외롭게 하진 않을 거야. 누구 하나 죽는 날까지 평생 함께 할 거야. 하고 속삭였죠. 그 말에 아이처럼 펑펑 울었던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가슴 속에 뻥 뚫려 있던 구멍이 그제야 메워지는 기분이었죠. 결혼 생활은 행복했습니다. 남편은 정말 저를 사랑해줬고요. 시골에서 농사 짓고 계시는 남편의 부모님도 좋은 분들이었어요. 문제가 하나 있다면 여전한 가난뿐이었습니다. 저를 버린 엄마의 말처럼 정말 박복한 팔자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건지 남편과 둘이서 아무리 벌어도 지긋지긋한 가난은 떨어질 생각을 않더라고요. 돈이 좀 모일만 하면 시부모님이 아프시고 집을 옮겨야 하고
아이가 생기고 무언가 자꾸만 돈 새어 나갈 일이 터졌습니다. 그쯤 남편은 중국집 배달 일을 그만두고 일식집 보조로 들어가 요리를 배우고 있었는데요. 월급이 채 80만 원도 안 됐어요. 그걸로는 내 식구 입에 풀칠하기도 빠듯했죠. 그래도 아이들이 좀 큰 뒤로 제가 식모 일을 다시 시작하면서 조금씩 형편이 나아지는가 했는데 하늘도 참 무심하죠. 비가 억수로 쏟아지던 어느 날 남편이 퇴근길에 뺑소니 사고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지금이야 골목골목마다 CCTV가 달려 있으니 금방 범인을 잡는다지만 그때만 해도 그런 게 많이 없었죠. 목격자도 없었던 터라 끝내 범인을 잡을 수 없었어요. 어마어마한 병원비를 구할 길이 없어 결국 급한 불만 끄고 남편을 퇴원시켰을 때의 그 참담함이란. 다행히 남편 목숨에 지장은 없었지만 제대로 된 치료를 못 받고 빠르게 퇴원한 탓일까요? 남편은 사고 후유증으로 왼쪽 다리를 잘 쓰지 못하게 됐어요. 외출 시엔 목발이 필수가 됐고 당연히 일하던 식당에서도 잘리고 말았죠. 저는 순식간에 남편과 두 아이를 책임지는 가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남편의 수입이 뚝 끊기니 제가 버는 돈만으로는 먹고 살기가 힘들었어요. 월세, 관리비, 아이들 학교 급식비며 보험료, 돈 나갈 곳은 정말 끝도 없었죠. 결국 전 당시 식모 일하던 집의 얘기에 그만두겠다고 말했습니다. 식모 일은 일하는 시간 대비 보수가 많지 않았거든요. 어디 공장에 들어가서 일하든가 아님 운전면허 따둔 게 있으니 남자들처럼 대리운전이라도 뛰어보려고 했죠. 목구멍이 포도청이었으니까요. 그런데 마냥 죽으란 법은 없나 봐요. 그 집 사모님이 제 사정을 알고는 그런 사정이 있는 줄 미처 몰랐네요. 알았으면 일하는 동안 돈이라도 좀 더 넣어줬을 텐데. 미안해요. 내가 이제 와서 뭐 해줄 수 있는 건 없고 혹시 아직 일자리 찾고 있는 중이면 간병인 해볼 생각은 없어요? 우리 남편 거래처분 숙모가 이번에 풍으로 쓰러졌는데 가족이라고는 아무도 없는 혈혈단신이라서 숙식하며 보살펴줄 간병인을 찾고 있나 봐요. 24시간 케어하는 만큼 보수는 나쁘지 않아요. 하면서 새 일자리를 추천해줬어요. 한 달 월급이 지금 버는 돈의 2배가 넘었죠. 전 망설일 것 없이 바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 집에서 살면서 24시간 환자를 돌봐야 한다는 게 마음에 걸렸지만 아이들도 어느 정도 컸고 남편도 목발만 있으면 혼자 움직일 수 있으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전 남편과 아이들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한 뒤 바로 그 집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돌봐야 할 사모님은 교회에 있는 대저택에서 혼자 사는 60대 노인이었어요. 해운 사업을 하던 남편이 죽은 뒤 물려받은 재산만 수백억 원이라고 하더군요. 결혼 생활 내내 자식도 없어서 그걸 그 사모님 혼자 다 물려받았다나요. 그 집과 인근에 사들인 땅값만 해도 70억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가보니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집이더군요. 그래도 식모살이 하면서 어지간한 부잣집은 다 가봤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집들은 될 것도 못 됐어요. 훨씬 크고 웅장했죠. 총 3층짜리 거대한 저택은 방만 해도 10개가 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커다란 저택에 사는 사람은 달랑 3분이었어요. 제가 돌봐야 할 사모님과 그런 사모님에게 신세지고 있는 조카와 그 아내였죠. 저를 고용한 사람은 바로 그 조카였어요. 40대 중년 남성으로 저와 나이 차이가 얼마 나지 않아 보였는데 어딘지 모르게 비열해 보이는 인상이었죠. 제가 저택에 온 첫날 내가 작은 사업체를 하나 운영하고 있어서 그냥 편하게 사장님이라고 불러요. 여긴 우리 와이프 작은 사모님이라고 부르면 돼요. 하면서 자신과 자기 아내를 소개하는데 특유의 있어 보이는 척하기 좋아하는 졸부의 느낌이 팍팍 났어요. 그래도 겉으로는 내색하지 않고 고개를 조아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사장님, 작은 사모님 하고 인사했습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었으니까요. 사장님은 들어서 알겠지만 우리 숙모님이 풍에 걸려서 지금 몸을 온전히 쓰질 못해요. 우리 숙모의 팔과 다리가 돼서 열심히 보살펴줘요. 하면서 사람 좋은 척 웃어 보였지만 여전히 정이 가질 않더라고요. 그 옆에서 새초롬한 표정으로 서 있는 이제가 20살이 됐을까 싶을 만큼 어린 작은 사모님도 마찬가지였죠. 그래도 다행히 제가 보살펴야 할 사모님은 좋은 분 같았어요. 나뭇가지처럼 비쩍 마른 몸에 성성한 백발, 풍에 걸려 몸 반쪽을 거의 못 쓰다시피 하는 노인네였지만 정신도 온전하고 조금도 까탈스럽지 않았죠. 저를 보자마자 어눌한 말투로 앞으로 잘 부탁해요. 인사하는데 이상하게 괜히 마음이 가더군요. 그래서 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사모님. 하고 공손하게 인사했죠. 체질적으로 성실한 전 사모님을 정성을 다해 보살폈습니다. 나름 책 같은 걸 보고 공부도 해서 풍에 좋다는 음식을 해먹이기도 하고 맑은 공기 마시는 게 좋다고 해서 휠체어에 태우고 자주 산책도 다녔어요. 또 풍고치기로 유명한 한의원에서 직접 약을 받아와 다려 먹이기도 했죠. 그래서일까요? 사모님의 안색이 하루가 다르게 좋아지더라고요. 말도 잘 못하시는 분이 제 손을 붙잡고 고마워, 고마워, 너무 고마워 하며 아이처럼 웃었을 땐 코끝이 찡해지기도 했죠. 자기 마음이라면서 큰 돈을 대뜸 제 주머니에 넣어주기도 하셨어요. 제가 됐다고 받을 수 없다고 손살했지면 내 딸 같아서 그래요. 이 늙은이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하고 어눌한 말투로 계속 돈을 권하셨죠. 그럼 전 못 이기는 척하고 받아 넣었어요. 사모님이 자기 딸 같다면서 챙겨주는 게 단순히 말뿐이라는 걸 알면서도 이상하게 좋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늘 밖으로만 돌고 코빼기도 안 비치던 조카 부부가 저를 호출했어요. 내심 전 보너스라도 주려고 하나 기대했죠. 사모님의 병색이 제가 온 이후로 정말 많이 좋아졌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제 기대는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조카, 그러니까 사장님은 저를 보자마자 정말 기가 막힌 말을 했어요. 글쎄, 숙모님 건강이 나날이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그 아주머니가 따로 한의원에서 지어온 약을 먹고 정말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요. 근데 그 약은 그만 먹였으면 해요. 하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이해가 가질 않았어요. 내가 이상한 약을 먹인다고 오해하는 건가 싶었죠. 그래서 저는 사장님에게 이상한 약 아니에요. 그 한의원에서 한의사님이 직접 지어준 약이고요. 연예인들이나 국회의원들도 거기서 많이 약 지어다 먹는다고 했어요. 텔레비전에도 나온 적 있고. 그 의심스러우시면 사장님이 저랑 같이 그 한의원 한번 가도 돼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사장님의 표정이 더욱 곤혹스러워졌어요. 사장님은 아니 꼭 그럴 필요는 없고 아무튼 그 약은 이제 먹이지 마세요. 전 분명히 말했습니다. 하더군요. 옆에 있던 사장님의 아내, 그러니까 작은 사모님도 계속 먹이면 해고인 줄 아세요? 그만 나가보세요. 하며 저를 못마땅한 눈길로 쏘아봤어요. 전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고맙다고 인사하지 못할 망정 왜 원수 취급하듯 못되게 구는 건지 있는 사람들은 다 저러나 싶었죠. 그 의문은 그 저택에서 일하던 가사도우미 아주머니를 통해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보기엔 제가 많이 답답했던가 봐요. 그 나이 먹고 순진하긴 딱 보면 모르겠어요. 여기 조카 부부가 큰 사모님 재산 노리고 들어앉은 거잖아. 그 사모님이 유언장에 전 재산 다 자기한테 물려준다 그렇게 쓰길 바래서 옆에서 얼마나 알랑방귀를 뀌는데 이미 재산 반쯤은 그 부부한테 물려준다고 했을걸? 그 사장님이 사업에 원체 소질이 없어서 하는 것마다 다 말아먹기로 유명해. 작은 사모님은
또 얼마나 사치가 심한데. 아마 둘 앞으로 빚이 산더미일걸. 그러니 내색은 못해도 사모님이 얼른 죽길 바랄 텐데 자네가 온 뒤로 사모님이 죽기는커녕 팔팔해지니 얼마나 못마땅하겠어. 그제야 모든 상황이 이해가 갔어요. 조카 부부가 저를 고용한 건 사모님을 진정으로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돈을 노린 거짓된 연기였던 거예요. 그러자 문득 그 사모님이 가엾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우습죠. 돈도 뭣도 없어서 여기까지 밥 벌어먹으러 온 제가 수백억 자산가인 노부인을 가엾게 여긴다는 게요. 하지만 측은지심이라는 게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전 조카 부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몰래 사모님에게 약을 먹였습니다. 한약 봉지를 그대로 갖고 집에 들어오면 걸릴 것 같아서 일일이 뜯어 음료수병에 담아왔죠. 또 매일 열심히 풍에 좋다는 마사지도 해드리고 체조도 시켜드리고 조금이라도 나아지길 바라면서 최선을 다했던 것 같아요. 그런 제 정성이 통한 걸까요? 사모님의 건강 상태는 시간이 지날수록 눈에 띄게 좋아졌어요. 왕진혼 의사 선생님이 기적이라고 할 정도였죠. 조카 부부도 의사 선생님을 통해 이 사실을 알게 됐나 봐요. 바로 저를 따로 부르더군요. 가자마자 작은 사모님이 바로 제 얼굴에 무언가를 던졌어요. 흰 봉투가 휙 열리면서 지폐 더미가 우수수 떨어지더군요. 작은 사모님은 당신 해고니까 그 돈 받고 당장 나가! 하고 앙칼지게 소리쳤습니다. 사장님도 미안하지만 그만 나가줬으면 좋겠어요. 다른 간병인을 쓰려고 해요. 하더군요. 저는 기가 막혔어요. 그래서 무슨 용기가 났는지 무슨 이유로 저를 해고하시는 거죠? 이거 부당해고 아닌가요? 노동청에 바로 신고할까요? 하고 따졌습니다. 작은 사모님은 부들부들 떨면서 아니 이 못 배워먹은 아줌마가 어디서 건방지게 너 내가 누군 줄 알아? 누군 줄 아냐고 하면서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저를 때리려고 했죠. 사장님은 그런 작은 사모님을 막아서면서 일하는 게 우리 집하고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그래요. 퇴직금은 넉넉하게 줄 테니 오늘부로 그만둬요. 하고 재차 말했습니다. 하지만 전 거기서 물러설 수 없었어요. 옳다구나 하고 관두면 사모님의 목숨이 위험해질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그래요? 과연 사모님도 그렇게 생각하실까요? 지금 바로 올라가서 사모님에게 물어볼게요. 조카분이 제가 일하는 게 마음에 안 든다면서 해고하겠다는데 사모님 생각은 어떠시냐고요? 하고 딱 부러지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사장님이 정말 무시무시한 눈길로 저를 쏘아보더군요. 솔직히 그대로 때리는 게 아닐까 싶어서 두려웠지만 다행히 사장님은 알겠어요. 해고는 없던 걸로 합시다. 나가보세요. 하더군요. 전 그 길로 얼른 조카 부부 방을 나와서 사모님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모님은 어디 갔다 이제 와. 내 밥은 하더군요. 전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벌써 저녁 드실 시간이네. 금방 가져다 드릴게요. 하고 말했어요. 사모님에게 이 모든 사실을 말할까 고민도 했지만 가뜩이나 아픈 노인네에게 상처 주고 싶지 않아 꾹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 뒤로 조카 부부는 저를 몇 번인가 더 불렀어요. 그리고는 혹시 그 약을 아직도 먹이고 있는 건 아니냐 체근하기도 하고요. 너무 정성껏 보살필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살 만큼 산 노인네고 오늘 내일 하는데 언제 돌아가셔도 이상하지 않죠. 숙모님이 돌아가시면 그동안 간병했던 노고를 생각해서 내가 섭섭치 않게 챙겨줄게요. 내 말 무슨 뜻인지 알죠? 하고 은근슬쩍 사모님 보살피는 걸 소홀히 하라는 압박을 주기도 하더군요. 사람이 아닌 짐승 새끼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언젠가부터 조카 부부가 저를 호출하면 몰래 핸드폰 녹음 기능을 켜고 들어갔습니다. 이게 언제 어떻게 쓰일지는 모르겠지만 필요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제 직감은 맞아 떨어졌습니다.
평소 가사도우미 아주머니가 사모님 식사를 차리면 제가 들고 위층으로 올라가 사모님이 식사하는 걸 돕는데요. 그날따라 식사가 늦어지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싶어 주방으로 갔더니 가사도우미 아주머니가 화들짝 놀라 저를 보더군요. 저는 뭘 그렇게 놀라세요? 저녁 아직 멀었어요. 사모님이 배고프다고 찾으시는데 하고 말했어요. 그러자 아주머니는 응, 준비됐지. 이제 그릇에 담기만 하면 돼. 그 사모님이 좋아하는 전복죽 했어. 하면서 허둥지둥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곧 제게 전복죽과 몇 가지 밑반찬이 담긴 쟁반을 내밀었죠. 그런데 그 내민 두 손이 덜덜 떨리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즉감적으로 무슨 일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주머니에게 무슨 일이 있었냐고 캐물었어요. 한참 아무 일도 아니라던 아주머니는 곧 충격적인 진실을 털어놨어요. 사실은 내가 아까 잠깐 화장실 갔다 오면서 봤는데 작은 사모님이 죽 냄비에 뭘 넣더라고. 아무래도 독인 것 같아. 자긴 저녁 안 먹겠대. 사장님도 그렇고.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아무리 그래도 설마 살인 공모를? 전 아주머니에게 설마요. 그래도 이 죽은 혹시 모르니까 버리고 새로 끓여주세요. 하고 말하고 위층으로 올라왔습니다. 정신 차려보니 온몸이 덜덜 떨리고 있더라고요. 전 일단 사모님 곁에서 떨어지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에 바로 사모님 방으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글쎄 사모님이 침대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는 게 아니겠어요? 전 얼른 달려가서 사모님, 사모님, 왜 이러세요? 정신 좀 차려보세요! 하고 외쳤어요. 하지만 사모님은 도통 정신을 차리지 못하셨죠. 온몸이 불에 댄 듯 뜨거웠고 식은땀을 뻘뻘 흘리면서 끙끙 앓는 소리만 냈어요. 전 바로 아래층으로 내려가 아주머니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119를 불렀습니다. 조카 부부가 저도 모르는 새 사모님에게 손을 쓴 게 아닌가 싶었죠. 밖이 소란스러워진 걸 알았는지 조카 부부도 방 밖으로 나와 무슨 일이냐고 묻더라고요. 전 그 두 사람이 의심스러웠지만 내색하지 않고 사모님이 쓰러져서 의사를 불렀다고 했죠. 그 순간 전 봤습니다. 조카 부부의 얼굴에 스치는 회심의 미소를요. 정말 소름이 끼쳤어요. 일단 전 다시 위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사모님이 호흡이 가쁜 것 같아 조금이라도 편하게 숨 쉬라고 입고 있던 실내복 단추를 풀어드렸죠. 그런데 사모님의 가슴팍에 아주 긴 흉터 자국이 있더라고요. 그동안 사모님이 목욕은 따로 다른 도우미 아주머니 도움을 받아서 했던지라 저는 처음 본 거였어요. 그 상처를 발견한 순간 저는 온몸에 힘이 풀리고 말았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울퉁불퉁 번개 모양의 그 커다란 흉터를 저는 36년 전에도 본 적이 있었거든요. 바로 저를 버린 엄마의 가슴팍에서요. 당시 엄마는 술에 취한 웬 취객에게 칼을 맞아 병원에 실려간 적이 있었어요.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었지만 솜씨가 형편없는 의사를 만난 덕에 가슴에 큰 흉이 생기고 말았죠. 아닐 거야. 그냥 흉터만 똑같은 거겠지. 사모님이 우리 엄마라니 말도 안 돼. 하고 부정해봐도 사모님의 얼굴 위에 자꾸만 엄마의 얼굴이 겹쳐 보였어요. 그렇게 정신없는 와중에 119가 도착했습니다. 전 구급대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사모님을 따라 병원까지 함께 갔죠. 다행히 사모님의 병명은 단순 감기였어요. 조카 부부가 진짜 계략을 쓴 게 아닌가 했는데 갑작스럽게 날이 추워지면서 기가 쇠한 몸이 놀란 거더군요. 며칠 입원해서 경과를 지켜보고 괜찮아지면 퇴원해도 된다는 의사의 말을 들었을 땐 어찌나 안심이 되던지요. 그쯤 전 이미 가사도우미 아주머니를 통해 사모님의 이름과 생년월일을 확인한 상태였어요. 저를 버린 엄마의 이름과 나이와 정확히 일치했죠. 정신이 든 사모님은 제일 먼저 저부터 찾았어요. 그리고는
아이고, 덕분에 살았네. 고맙네. 고마워. 하며 제 손을 붙잡고 눈물을 흘리셨죠. 제가 본인이 36년 전에 버린 딸이라고는 조금도 생각하지 못하는 것 같았어요. 하긴 이미 전 10살 꼬마애가 아니라 40살 넘은 아줌마가 됐고 보육원에 들어가면서 이름도 바꿨으니까요. 못 알아볼 만도 했죠. 바로 사모님에게 모든 사실을 얘기할까 고민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저 스스로도 뭘 어떻게 하고 싶은 건지 모르겠어서 일단은 입을 다물기로 했어요. 저를 버리고 이렇게 대저택을 가진 사모님이 된 엄마가 밉기도 했고, 한편으로는 주변의 사람이라고는 자기 등쳐먹으려고 하는 조카 부부밖에 없는 게 안쓰럽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전 사모님을, 아니, 엄마를 정성을 다해 돌봤어요. 병원에 한번 입원한 뒤로 기력이 예전 같지 않으셔서 삼계탕이다, 홍삼이다 하는 보양식도 많이 챙겨 먹였죠. 조카 부부가 그런 저를 못 잡아 먹어 안달이었지만 그냥 무시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웬일로 조카 부부가 집에서 저녁을 먹겠다면서 일찍 들어온 날이었어요. 식탁에 앉아있는 두 사람에게 오셨어요? 인사하고는 평소처럼 사모님 몫의 밥을 가지고 위층으로 올라갔죠. 그런데 갑자기 아래층이 소란스러워지더니 조카 부부가 벌컥 방문을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당신 지금 우리 숙모한테 뭘 먹이려고 하는 거야? 하면서 사장님이 제가 손에 들고 있던 밥그릇을 엎어버렸어요. 놀란 저는 깨악 하고 비명을 질렀죠. 이게 갑자기 뭐 하시는 거예요? 하고 제가 묻자 사장님은 기가 막히다는 듯 헛웃음을 쳤어요. 그리고는 제 앞에 무언가를 던지면서 뭐 하시는 거냐고? 눈이 있으면 이걸 봐. 이거 보거 독이잖아. 이게 지금 내 방 쓰레기통에서 나왔다고. 너 우리 숙모님 밥에 뭔 짓을 한 거야? 하고 고래고래 고함을 치더군요. 숙모님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저를 쳐다보고 있었고요. 저는 모든 게 조카 부부의 계략이라는 걸 바로 눈치챘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거독을 어디서 구해서 사모님 주겠다요? 큰 사모님 돌아가시면 일자리 잃는 건 전데 전 정말 아니에요. 그동안 보셔서 아시잖아요. 제가 사모님을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돌봤는지요. 하고 침착하게 말했죠. 하지만 조카 부부는 제 얘기를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사장님은 오히려 요즘 세상에 마음만 먹으면 못 구하는 게 어딨어? 네 남편 전에 일식집에서 일했다며. 그럼 보거독에 대해서도 아주 잘 알고 있었겠지? 네 남편도 공범 아니야? 일전에 네 옷 갖다 준다고 왔었잖아. 그 절름발이. 그 자식이 이 집 보고 눈이 돌아서 전에 일하던 가게에서 보거독 구해다 준 거 아니냐고? 우리 숙모 죽이고 돈 훔쳐 도망가자고 말이야. 에이, 긴 말 필요 없고 경찰 부르기 전에 당장 나가! 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서 저를 밀쳤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죄 없는 제 남편을 모욕하는 건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전 홧김에 내가 누군지 알고 그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내가 우리 엄마를 왜 죽여? 왜 죽이냐고! 하고 비명을 지르듯 외쳤습니다. 그러자 일순 정적이 찾아왔어요. 먼저 침묵을 깬 건 작은 사모님이었죠. 사모님은 갓잔타는 듯이 웃더니 엄마? 엄마는 무슨 엄마? 아줌마 미쳤어요? 하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전 신경도 쓰지 않았어요. 그리고 성큼성큼 사모님 앞으로, 아니 엄마 앞으로 걸어갔죠. 그리고 엄마를 향해 아직도 모르겠어요. 내가 누군지. 날 잊고 잘 살았나 봐. 난 엄마가 10살 때 날 버린 이후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엄마를 잊은 적이 없어. 하고 말했습니다. 엄마도 무언가 눈치챘나 봐요. 떨리는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말도 안 돼. 그럼 네가 하고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전 그런 엄마에게 맞아, 나야. 엄마가 36년 전에 보육원 앞에 버리고 간 영서! 하고 오열했습니다. 그리고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죠.
엄마도 그런 저를 따라 주저앉았어요. 그리고는 기다시피 다가와 저를 끌어안았습니다. 네가 정말 영서니? 아이고 영서야. 내 딸 영서. 어디 얼굴 좀 보자. 우리 딸 얼굴 좀 보자. 어느새 엄마도 울고 있었어요. 전 그런 엄마가 밉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하고 너무나 상반된 감정들이 교차해 혼란스러웠습니다. 엄마는 미안하다. 미안해. 엄마가 널 어떻게 잊겠니? 널 그 보육원에 버려두고 한시도 잊은 적이 없다. 몇 번이나 찾아가려고 했어. 하지만 젊을 때는 먹고 살기가 바빠서 좀 먹고 살만해져서는 차마 용기가 안 났다. 그땐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난 뒤라서 네가 날 절대 용서하지 않을 것 같았어. 너무 무서웠다. 그래도 자식 버린 애미가 어찌 두 발 쭉 뻗고 편하게 찾겠니? 맹세컨대 단 하루도 널 생각하지 않은 날이 없어. 이 두 발 쭉 뻗고 맘 편하게 잡은 적이 하루도 없어. 하면서 제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제가 좀 더 젊었다면 그런 엄마를 용서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도 자식을 둘이나 낳은 부모였고 그래서 엄마의 마음을 손에 잡히듯 훤히 알겠더라고요. 게다가 엄마가 풍에 걸려 오늘 내일 하는 꼴을 바로 옆에서 봐왔으니 자꾸만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결국 저는 밀어내던 엄마를 부둥켜 안고 한참 울었어요. 그래도 왔어야지. 내가 얼마나 엄마를 기다렸는데 늦게라도 왔어야지. 와서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했어야지. 하는 제 악에 바친 말에도 엄마는 그저 그래 맞다. 영서 네 말이 맞다. 이 엄마가 죄인이다. 죄인이야. 하며 저를 달랬습니다. 그런 저희 둘을 지켜보던 조카 부부는 어쩔 줄을 몰라 했어요. 엄마가 좀 진정이 되자 사장님은 아니 숙모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숙모님이 어릴 때 잃어버렸다는 그 딸이라고요? 하면서 기막혀 했습니다. 작은 사모는 세상에 이게 말이 돼? 이 여자가 지금 이 집 재산 노리고 사기치는 거 아니에요? 여보, 이건 그냥 넘어갈 게 아니라 제대로 전후 관계를 확실히 조사해 봐야 돼요. 친자 검사도 해봐야 하고 옆에서 주절주절 말을 보탰죠. 저는 코웃음을 치면서 친자 검사요? 어디 해볼 테면 해봐요. 뭐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사기꾼? 그건 당신들이죠. 내가 우리 엄마를 보거독을 먹여 죽이려고 해요? 그동안 우리 엄마 너무 정성껏 돌보지 말라고 약도 먹이지 말라고 한 게 누군데? 내가 그거 다 녹음해 놨어요. 이거 가지고 어디 한번 경찰서에서 만나볼래요?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조카 부부의 얼굴이 하얗게 질리더군요. 사장님은 뭐? 녹음을 했다고? 이 여편네가 미쳤나? 하면서 제게 달려들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런 저를 엄마가 재빨리 막아섰습니다. 그리고는 당장 내 집에서 나가! 경찰 부르기 전에! 하고 소리쳤어요. 그리고 바로 손에 들고 있던 작은 열쇠고리 같은 걸 누르더군요. 곧 삑삑 하는 경고음 소리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보안업체를 부르는 긴급 호출콜이었죠. 엄마는 그동안 내 재산 노리는 거 알면서도 그냥 눈 감아줬다. 외로운 노인네한테 와서 싫은 내색 없이 단소리만 내뱉는 게 나쁘지 않았으니까. 어차피 재산은 다 사회에 환원할 생각이었지만 일정 부분 너네들 몫을 위해 남겨두려고도 했어. 하지만 욕심을 부려도 분수가 있지. 돈에 눈이 멀어서 지 숙모를 죽이려고 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 딸한테 그 죄를 덮어 씌우려고 해. 오늘부로 너네는 국물도 없다. 경찰 불러서 콩밥 안 먹이는 게 내 마지막 배려니까 당장 내 집에서 나가! 하고 따박따박 말하더군요. 어버버하던 조카 부부는 보안업체가 도착하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그대로 불이 나게 도망쳐버렸습니다. 하지만 조카 부부는 거기서 물러난 게 아니었어요. 엄마가 제게 모든 유산을 물려주겠다고 하자 바로 소송을 걸었죠.
제가 친딸이 아니라 사기꾼이라면서요. 하지만 누가 뭐라고 해도 전 엄마의 딸이었고 조카 부부가 저희 엄마를 죽이려고 했다는 증거도 버젓이 제 핸드폰에 남아 있었기 때문에 두려울 게 없었어요. 지리멸렬한 법정 싸움이 이어졌지만 결국 제가 이겼죠. 두 사람에겐 살인미수죄와 공모죄 등이 성립돼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뿌린 대로 거둔 셈이죠. 저는 엄마 곁에서 이젠 간병인이 아니라 딸로서 많은 시간을 함께 했습니다. 예전처럼 밥과 약도 챙겨드리고 함께 산책도 가고 목욕도 하고 잃어버렸던 모녀간의 시간을 다시 조금씩 되찾아 나갔죠. 전 엄마의 권유대로 남편과 아이들을 불러서 함께 저택에서 생활했습니다. 다행히 처음엔 어색해하던 남편도 곧 장모님 하면서 넉살을 부리고 아이들도 잘 따르더라고요. 병색이 완연하던 엄마의 얼굴엔 어느새 웃음꽃이 가득 피었죠. 엄마의 병도 나날이 좋아졌습니다. 풍은 완전히 나아서 거동이 좀 힘들긴 했지만 혼자서 식사도 잘하시고 몸도 잘 가누셨죠. 아마 수십 년간 버려뒀던 딸을 위해 마지막 힘을 다 쥐어짜냈던 게 아닐까 싶어요. 건강해 보이던 엄마는 2년 뒤에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눈을 감으셨거든요. 아무리 나이가 먹어도 엄마의 죽음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더군요. 갑자기 우울증과 무기력증이 찾아와서 집에서 거의 몇 달을 누워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냥 만사가 다 귀찮고 엄마를 따라 죽고만 싶었습니다. 수십 년 버려뒀더니만 고작 2년 함께하고 떠나버린 엄마가 야속하기만 했죠. 하지만 그런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운 건 역시나 남편과 아이들이었습니다. 엄마가 저를 위해 그 2년 바짝 마지막 힘을 다하셨던 것처럼 저도 가족들을 위해 다시 일어나야 했어요. 지금은 밥도 잘 먹고요. 꾸준히 운동도 하며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많이 여유로워졌어요. 엄마가 저희 가족을 위해서 적지 않은 재산을 남겨주고 가셨거든요. 그 돈으로 남편과 작은 일식집을 차려서 열심히 운영하고 있고요. 남은 돈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자산 전문가에게 맡겨 열심히 이런저런 분야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 누가 알았을까요? 제가 36년 전에 사라진 엄마를 다시 만나 이렇게 인생 역전을 하게 될 거라고요. 정말 어디서 어떻게 풀릴지 모르는 게 인생인 것 같아요. 그러니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도 포기하지 말고 버티셨으면 좋겠습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항상 행복하세요.